김기철의 빨간펜, 매일경제 김기철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방금 전에 탁현민 네. 그 위원하고 네.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내용을 뒷부분만 들어서 예. 뭐 기대하지 말라고 하는데 늘 기대를 안 했는데 이렇게 드라마를 연출하잖아요. 예. 뭐 이번에도 그런 걸 연출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뭐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몸을 사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예. 하도 여기저기서 네. 제가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김현정의 센터뷰 TVN에서 네, 하는 네. 거 그때 이제 제가 현장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분위기는 네. 이 행사를 하면은 네. 대통령이 좀 곤혹스러워 할 것 같다라는 취지로 나는 이 행사를 어떻게 기획을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힌다. 반대한다. 약간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반대한다는 얘기는 안 했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해가 안 가. 반대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탁현민도 반대하는 행사를 네. 청와대가 진행을 했대. 뭔가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니, 저는 현장에 이제 그걸 다 본 사람인데 조금 이게 뭐지? 언론 보도가 약간 맥락을 다 잘라서 보도를 하니까. 예. 그래서요. 그러니까 뭐 그 정치적인 걸 뛰어넘어서 네. 그 연출가로서는 탁월을 한 게 결국은 좀 약간 그 김어준 총수가 얘기를 했는데 도떼기 시장 같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서 네. 아 탁현민 위원이 보는 거는 정확하구나 자기 네. 업에 있어서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랬습니다. 탁현민 위원 얘기를 잠깐 한 거는 앞에서 제가 탁 의원한테 뭔가 더 얘기를 하기에는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짧게 했습니다. 예. 자, 오늘 준비해온 주제가 상당히 의외예요. 저는 황교안 대표 워낙 좋아하시잖아요. 황교안 대표. 황교안 대표 좋아하시죠? 네, 그럼요. 사생팬입니다. 사생팬. 네, 그래서 가져올 줄 알았더니 갑자기 홍콩 얘기를 할 얘기가 길지가 않아요. 황교안 대표 예. 단식은 네 글자면 정리가 되니까 뭐라고 뜬금없다. 뜬금없다. 그 외에 뭐 달리 할 얘기가 없습니다. 저도 그 박원석 정책위 의장은 12월 넘기기 힘들다 이렇게 과감한 예측을 했거든요. 어제 난 제일 웃겼던 게 뭐냐면요. 그 대변인한테 기자들이 아니 단식한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하니까 물어보니까 대변인이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장면이 제일 이번 단식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단식하는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홍콩 사태 이거를 오늘 가져오셨는데 일단 왜 가져오셨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이제 홍콩 사태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되게 짠하게 보는 것 같아요. 거기 이제 홍콩 이공대에 갇혀 있는 학생들, 우리 멀지 않은 과거에 우리가 경험한 일이니까 그렇죠. 저 학생들이 되게 안전하기를 기원하고 있고 그런 마음으로 지켜봐서 오늘 홍콩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를 보면 홍콩 이공대 그걸 보면서 옛날에 86년 건대 항쟁이나 96년 연대 사태 뭐 이런 걸 떠올리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렇죠. 세대마다 이제 그러니까요. 예. 자, 홍콩 사태를 주도한 사람들 일단 이게 누군가요? 이제 홍콩이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이제 중국에 반환된 게 1997년인데 이 1997년 전후로 태어난 그 젊은이들이에요. 그 지난 그 송환법 투쟁 때 6,0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20대 비율이 한 46% 됐고요. 20대가 46%. 10대까지 합치면 한 60%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10대, 20대, 그러니까 1997년 전후로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가 주도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0대, 20대가 60% 이상인 거는 굉장히 좀 우리는 놀랍네요. 한국 실정으로는. 왜냐면 이게 10대, 20대가 한국에서는 요즘은 잘 집회 안 나오잖아요. 뭐 우경화됐다는 얘기도 듣고 정치에 무관심해지고 뭐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뭐 해석은 다양한 것 같습니다. 내 피부에 와닿지 않아서 뭐 안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뭐 예전에 저희가 한번 다뤄본 적도 있는데 어쨌든 밀레니얼 세대다. 밀레니얼 세대가 뭐 몇 년부터 몇 년까지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워낙 그게 넓게 쓰여서. 근데 어쨌든 밀레니얼 세대라고 한다라면은 한국의 밀레니얼 세대들이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나요? 우선 정체성 문제인데요. 1997년 이제 반환될 당시에 홍콩의 그 설문조사를 보면은 나는 중국인이다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40%를 넘었어요. 97년 당시에. 네, 97년 당시에. 근데 이제 그 지난 6월에 조사해 보니까 53%가 나는 홍콩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2는
나는 중국에 거주하는 홍콩인이다. 그리고 또 나머지 3분의 1은 홍콩에 거주하는 중국인이다라고 대답했고요. 나는 중국 사람이다라고 대답한 비율은 10%밖에 안 됩니다. 아, 홍콩에 살면서 나는 네네. 중국인이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10%밖에 안 네네. 됩니다. 예, 10명 예. 중에 1명만 네. 본인의 정체성을 중국인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홍콩에 사는 중국인, 네. 중국에 사는 홍콩인. 네, 예. 아, 그렇게 이제 복잡하네요, 네, 정체성이. 예.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은 97년에 40%였는데 이게 10%로 떨어진 거잖아요. 22년간의 그 시간이 흘렀는데 오히려 중국인이라는 정체성이 높아진 게 아니라 떨어졌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 그런 거죠? 왜 오랫동안 일국양제라고 하지만 네네, 중국이라는 국가에 어쨌든 귀속이 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왜 그렇게 그런 의식을 갖게 됐을까요? 일단 중국이라는 프라이드를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예. 그 개혁개방 이후에 빛나는 경제성장, 눈부신 경제성장 이런 게 밑바탕이 돼서 이제 그런 자부심이 생겼는데 홍콩 사람들은 그전부터 뭐 경제적으로는 괜찮았어요. 원래 잘 살았잖아요. 네. 홍콩은. 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시민의 자유를 누리고 이랬었는데 막상 중국에 귀속된 이후에 어떤 정치적 자유라든지 학문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한받는다는 것.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2047년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2047년. 2047년이면은 30년 조금 안 남았는데 이게 네. 뭐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 이제 1997년에 반환될 때 영국이 중국에 요구한 게 예. 지금 홍콩의 경제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해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국양제를 받아들여라라는 요구를 했고요. 그때 50년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반환을 했습니다. 50년 되는 해가 2047년인데요. 2047년 되면은 이제 중국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국양제를 포기하면 포기할 수도 있고, 뭐 정치적인 시스템을 중국과 그대로 가져가고 싶으면 그렇게 가져갈 수도 있고, 그 홍콩 사람들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 2047년이 되면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살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아마 그 두려움이 이 홍콩인들의 시위, 저항 이런 것들을 극렬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2047년이 되면은 일국양제는 끝나고 중국이 하고 싶은 대로 이를테면 지금의 뭐 사회주의식 자본주의 뭐 이런 거가 거기에 이식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중국이 체제를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현행 시스템을 계속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갈등이 사실은 밀레니얼과 중국 당국, 그러니까 밀레니얼과 중국 공산당의 갈등이 사실은 2012년부터 이렇게 본격화됐습니다. 2012년부터. 그러니까 한마디로 2047년이면은 지금 10대, 20대는 한참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더 본능적으로 지금 공포를 느끼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성세대는 2047년이면 나는 은퇴하고 뭐 체제에 별로 영향을 안 받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10대들은 자기의 문제인 거죠. 자기의 문제다. 왜 30년 뒤면 만약에 지금 10대면은 그때는 40대인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군요. 자, 2012년부터 갈등이 시작됐다 그러면 지금 7년째인데 이때 2012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2012년에 이제 그때 후진타오 시절인데 그 홍콩 시민들을 중국인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국민교육이라는 것들을 제도화합니다. 국민교육. 그러니까 그 윤리 과목을 강화해서 의무적으로 국민교육 과목을 듣게 하는 것을 입법화하는데 그때 이제 10대들이 거기에 반발을 해요. 그 조슈아 웡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그때 당시 나이가 16살입니다. 이 친구가 그 스컬러리즘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반대 운동을 하는데 대부분 10대였어요. 중고등학생들이 시위를 하는데 그 홍콩 행정청 앞에 그 시빅 스퀘어라는 공민 광장이 있어요. 그 광장을 점거하고 거기서 텐트를 치고 투쟁을 해요. 중고등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투쟁을 하니까 중국 당국이 뭐 무력으로 진압하기도 힘들고. 그 점거농성 9일째 되는 날 많은 홍콩 시민들이 그 광장으로 몰려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동참을 하죠. 그 일을 겪고 나서 중국 당국이 국민교육법을 시행을 철회합니다. 철회해요? 네네. 그래서 그 10대들은 어떤 승리의 어떤 기억이 있는 거죠. 뭐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뭔가를 투쟁을 해서 쟁취를 해냈다는 승리의 어떤 뭐 기억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어떤 뭐 이를테면 국민 그 교육 역사 교과서 약간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뭔가 의식화를 이제 시켜야 되겠다라고 했지만은 이제 뭐 이제 국민 저항에 부딪히고 약간 그래서 대한민국은 어쨌든 그 이후에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홍콩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그렇다고 바뀌지는 않으니까 굉장히 좀 갑갑한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2014년 이제 홍콩의 우산혁명이 벌어졌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그대로 그 세대들인가요? 조슈아 왕, 뭐 네이선, 데릭, 그리고 이름이 아그네스 이런 10대들이 주축이 돼서 오큐파이 센트럴 운동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당시에 2014년에 기억하시겠지만 미국의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이 있었잖아요. 월스트리트 있었죠. 그때. 이게 이제 홍콩에서는 오큐파이 센트럴 운동으로 변형이 돼가지고 이 친구들이 홍콩 행정장관, 행정청장의 직선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뽑겠다. 당시 이제 중국의 제도는 우리가 5명의 후보를 골라서 낼 테니까 너희가 그 중에 간접 선거로 뽑아라. 이게 이제 현행 제도인데 이 학생들은 직선제를 요구하죠. 그래서 그 홍콩 중심부를 79일간 점거를 합니다. 근데 79일 만에 패배하죠. 그러니까 이게 중국 당국이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강경 진압을 하는데 물론 패배를 했지만은 그 10대들이 우리 386 세대가 갖고 있는 그런 강구한 연대 의식이 형성됩니다. 그 당시에 저도 기억을 하는데 우산혁명이라는 게 이 우산이라는 게 어떤 뭐 평화의 상징처럼 약간 뭐 많이 이게 등장을 했어요. 이게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조시아 왕이 집회를 하는데 홍콩이 비도 많이 오고 그렇잖아요. 체류탄을 쏘면은 우산을 펴 이랬대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다들 우산을 펴니까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인 장면을 연출한 거죠. 일종의 이제 방패처럼 사용한 거예요, 그 우산을.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우산혁명이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이제 이게 혁명이냐라고 하면은 논란이 있는 게 일반적으로 실패한 혁명이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이거를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는 논란이 뭐 있었죠. 제스민 혁명 이렇게 그 이름들이 막 붙여졌으니까 그렇게 이제 붙여진 이름이죠. 운동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이 지금 그동안 해왔던 거를 보면은 중국의 태도는 뭐 교육 같은 거는 그래 양보할게. 근데 통합법은 양보할게. 통합법 양보할게. 그런데 선거는 안 돼. 라는 게 좀 메시지가 명확해요. 왜 중국은 그렇게 나오는 건가요? 이게 이제 중국이 그 민족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뭐 티벳도 있고 신장 위구르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 홍콩의 직접 민주주의.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 장을 스스로 뽑는 이 제도를 허용하게 되면은 티벳도 요구할 수도 있고 신장 위구르도 요구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거는 양보할 수 없다라는 게 중국의 입장이죠. 사실 이게 번지는 걸 제일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소수민족이 굉장히 많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 50여 개 자치하는 소수민족이 있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망했다기보다는 해체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중국에서 이제 경각심과 교훈을 얻었다. 각자 자치를 이제 뭐 우크라이나 뭐 스탄들 많잖아요. 무슨 스탄 무슨 스탄. 벨로루시 뭐 굉장히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국가들이 분리가 되면서 자치는 어느 정도 인정하되 저들에게 완벽한 자치권을 주면은 다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게 공포가 있죠. 본능적인 공포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어떻게 되는 홍콩 사태는 그러면은 어떻게 지금 진행될 것으로 보시나요? 그러면 이게 그 제가 보기에는 기도하는 심정이죠. 사실 안전하게 종식 끝나기를 그러니까 그 학생들도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고 그 요구가 들어질지 안 들어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원하는 건 그들의 안전이고 하지만은 이 집회가 해산되더라도 그 사람들은 중단하지 않을 거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조시아 왕이나 그 네이산 이런 사람들은 네이산은 지난 2016년 선거에서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내 진출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조시아 왕도 내년 선거에 출마를 한다고 합니다. 원래 2016년에 출마하고 싶었으나 조시아 왕은 나이가 안 돼가지고 나이가 어려서 내년에 24살이 돼서 그때 이제 피선거권을 얻는데요. 24살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27살에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거보다 젊네요. 그러니까 네이선은 25살이 됐습니다. 지금 국회의원인 그 당시에 운동을 했던. 그래서 의회 내에서 어떤 합법적인 공간에서 이 밀레니얼 세대들이 계속 어떤 정치적인 운동을 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당을 만든다는 건가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 아까 얘기한 그 항민사조라는 영어로는 스컬러리즘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잖아요. 예, 그 예. 국민 교육 반대 운동을 할 때 예. 그 학생 운동 조직이 2015년에 해체하고 데모크리스토라는 당을 만듭니다. 예. 그래서 그 국회의원에 당선된 레이서는 그 데모크리스토 당 소속 이고 그 리더가 조시아웡이고 조시아웡은 내년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홍콩의 정치 지형을 보면은 네. 뭐 소위 말하는 소수파지만 강경파 뭐 이 정도로 이제 분류가 될 수가 있겠네요. 굉장히 젊은 나이들. 그 조시아웡이 사실 영국 의회에서 인권상을 수여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난주에 홍콩 당국에 출국 허가를 요청했어요. 예. 근데 어제 홍콩 법원이 불허를 했거든요. 경계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군요. 홍콩의 목소리가 밖에 나가서 막 한마디로 떠드는 거 싫은 거구나, 중국은 지금. 네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뭐 궁금한 게 2047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일국 양제를 포기하고 중국식 공산당 일당 지배가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의 운명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데 저는 일국 양제를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그 1997년 중국 장쩌민 주석이 그 일국 양제를 오케이 한 거는 이렇게 수용한 거는 홍콩을 위해서가 아니거든요. 사실 대만을 보라고 대만한테 던지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가장 큰 목표는 대만과의 통일이잖아요. 예. 우리가 홍콩을 통해서 원래 시스템이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너희들도 불안해하지 말고 중국의 품으로 돌아와라.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2047년이 됐다고 그 일국 양제를 폐지하고 중국의 공산당이 바로 지배하는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은 대만이 통일 논의에 응할 가능성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대만을 향해서 메시지를 계속 던지기 위해서라도 일국 양제는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중국에 있어서 홍콩의 경제적 가치입니다. 가치. 경제적 가치. 예. 어떤 게 있을까요? 경제적 가치라는 게. 이게 그 서울대 정치학과의 그 손인주 교수가 홍콩이 중국한테 어떤 의미냐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어떻게 내렸냐면 홍콩은 중국의 콧구멍이다. 콧구멍이다. 재밌네요. 예. 콧구멍을 통해서 공기가 들어가잖아요. 예. 중국은 홍콩을 통해서 자금이 사실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가장 큰 공업 도시인 선전이 오늘의 선전이 된 이유는 홍콩을 통해서는 자본입니다. 그리고 이 홍콩은 중국의 경제적 안전판 역할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미국이 홍콩의 환율 제도를 패그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환율을 올리면은 글로벌 자금이 다 미국 시장으로 가요. 그래서 2017년, 18년 이게 이머징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은 게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이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홍콩이 미국 달러와 패그가 돼 있어서 환율이 올라가면은 바로 나가는 게 아니고 자본이 홍콩에 머물러요. 그래서 그런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고, 뭐 후광통이라고 해서 이제 상해 증시와 홍콩 증시를 이렇게 연결을 해놨잖아요. 이게 이제 약간 서로의 이렇게 안전장치 이게 돼 있어서 기본적으로 자본은 자유를 찾아 흐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홍콩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중국의 의도대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돼버리면은 글로벌 자금이 철수하겠죠. 지금 이미 싱가포르로 일부 철수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은 일종의 아시아의 금융 허브 같은 지위를 홍콩이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안해지면서 말씀하셨다시피 싱가포르로 뭐 일부 이제 아시아 지부로 옮긴다든지 뭐 이런 대부분의 움직임이 있죠. 자본들이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결정은 아직 안 내린 상태인데 그런 상황을 봐서라도 일국 양제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한국에 주는 시사점. 그럼 한국은 뭘 해야 됩니까? 이제 뭐 홍콩 얘기 중요하죠. 사실 중요하고 뭐 한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거? 한국은 일단 중국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수출 국가잖아요. 미국보다 훨씬 많이 우리가 수출을 하고 정부가 나서서 뭐 홍콩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이거는 국익 차원에서도
할 수 없는 일이고. 리스크가 있고요. 네, 그렇죠. 미국이나 되니까 이제 홍콩 인권법을 통과시키는 거죠. 예. 우리 시민사회가 응원을 해야죠. 예, 시민사회가 시민사회가 응원하고 뭐 기도하고 기원하고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진민님이 김기철 기자님이 설명을 잘해주셔서 김기철의 빨간 펜 좋아요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네. 점점점 더듬는 게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카메라도 좀 응시도 많이 하시고 점점 역시 사람은 진화의 동물이네요. 네, 그렇죠. 점점 적응의 동물이죠. 적응의 동물이고.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저희 국민TV도 김준일의 할식수도 홍콩의 자유와 어떤 활동을 적극 지지합니다. 그리고 많이 저희가 연계도 했어요. 저희가 또 홍콩 소식 다음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철의 빨간펜 매일경제 김기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